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네,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지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새해 한 해도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또 계획하셨던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펀드 생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진동희 과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다 처가랑 뭔가 서울 근처에 있어가지고요.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연휴가 꽤 기셨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항상 연휴는 짧지 않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네. 짧게 느껴지는 연휴. 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예, 먼저 오늘은 사실 그 재무설계 관련해서 재무설계 관련된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새해를 지나면서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을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의 감정이 이 희로애락 네 글자로만 표현되기에는 사실 더 복잡한 감정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질투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도 사람을 대표하는 감정을 희로애락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그 화날 로자 빼놓고는 희와 애와 락자가 다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인상에는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밖에 나쁜 게 없으니까 사람 인생 자체가 더 좋은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네. 꼭 이 말씀을 한번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하고 항상 첫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꼭 이 아침 편지, 모닝 레터 이런 거 받는 기분이 든단 말이죠. 네. 네,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네. 그 재무설계라고 하면 이제 모두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그 필요성은 언제나 항상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네.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재무설계 굉장히 좀 거창하게 느껴지고요. 네. 네. 재무설계는 단어 자체가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렇게 느꼈었는데 사실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내 그 자산을 어떻게 다 설계를 해나가서 미래에 어떻게 자산을 증식할 거냐는 의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산 증식의 방법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더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이제 좀 규칙적으로 그리고 좀 그 자기의 자산 상태를 잘 훨씬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한 걸 재무설계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재무설계 법칙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의 그 재무 설계를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유용한 법칙들을 이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재무 설계의 법칙에서 제가 맨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복리 개념을 되게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기도 하지만 아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보셨고 많이 아실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 있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72의 법칙은 복리 개념은 당연히 그 개인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의 법칙은 굉장히 이 복리를 계산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요. 네. 그 72의 법칙은 시간 동안에 시간이 복리를 통해서 돈을 불려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웃으시나요? 아니, 72의 법칙을 이렇게 잘 알아두면은 투자의 목표 설정도 더 분명해지고 또 투자를 하는 중에도 딴 길로 새지 않고 자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네. 이 법칙 설명을 드리면 네, 72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내 자산이 2배로 부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간단하죠. x 곱하기 y는 72. 너무 간단해서
야, 이게 복리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그 파워풀한 힘이라고 극찬한 요소가 숨어 있으니까요. 네. 들어보시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극찬을 했을까요? 그냥 언뜻 이렇게 딱 칠판만 보면요. 초등학교 수학 시간 뭐 8, 9, 72 뭐 이렇게 언뜻 생각나기도 하는데. 먼저 그 말씀드리면 앞에 X는 투자금이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연수를 얘기를 합니다. 네, 몇 년이 걸리느냐 하는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이 Y는 그 연간 수익률이 얼마나 돼야지 이제 나올까. 이 법칙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 간단히 얘기해서 연간 Y%로 X년만큼 하면은 이제 2배로 불어난다는 법칙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요. 10년간 투자 원금이 2배로 불어나려면은 몇 프로 수익률이 필요할까요?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10년간 투자 원금이 2배로 불어난다 그러면은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뭐 10년간 매년 10%가 나와야지 이제 100%가 돼야 되지 2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10년간 10%라 그러면은 이게 연간 수익률 10%라고 치면 여기 7.2만 대입하면 되죠. 직관적으로는 이게 100%가 되려면은 연에 10%가 나와서 이제 10년이 걸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2배가 되는 데는 7.2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생각 같아서는요. 문제가 이제 10년 동안 투자 원금이 2배로 불어나기 위해서는 뭐 매년 몇 퍼센트 10년 동안 투자 원금이 2배로 늘어나려면 그러면 막 투자 원금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네. 복리 계산하는 뭐 굉장히 복잡한 함수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 2배니까 200%뭐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원금에 그 이자를 계속 투자를 했을 때 복리로 계산하면 되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를 이 공식 하나에 대접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 정도가 되겠구나 하고 대충 계산할 수가 있다는 그런 공식입니다. 짐작을 할 수 있는 정도군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뭐 10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게 7.2년밖에 걸리지 않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복리 효과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가져다주는 마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은 만약에 은행에 복리가 적용되는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금리가 연 4%라 그러면 이제는 얼마가 걸릴까요? 네. 그러면 72를 4로 나누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즉 18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럼 반대로 또 2배로 올라서 연 8%의 그 연간 수익률에 가입했다고 치면은 상품에 가입했다고 치면은 9년밖에 걸리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이제 그 내 자산이 2배로 걸리는데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는 공식인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로 재밌는 걸로 보면 뭐 5년 후에 결혼할 생각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 자산을 2배로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야 할까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5년 안에 갚아야 되니까 5년 동안 몇 프로의 수익을 내야지 2배로 될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5에다 뭐를 곱해야 72가 될까요? 14.4년이죠. 네. 그래서 14.4%죠. 그래서 4%? 14.4%의 연간 수익률만 내면 5년 안에 내 자산이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70의 법칙은 복잡한 암산 능력이나 계산기가 없어도 간단히 내 자산이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몇 프로를 수익을 내면은 2배로 불어날지를 계산해주는 법칙인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법칙이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x 곱하기 y를 70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뭐 2나 뭐 0의 차이 뭐 이런 자그마한 숫자 차이면 사실 뭐 재무 설계하는데 크게 뭐 결함이나 그런 게 생기지가 않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 공식으로 해서 내 자산이 얼마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연수와 그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 72의 법칙이 단리가 아닌 복리가 적용되는 계산법이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매년 20%의 수익률을 달성을 한다면은 20 곱하기 5년은 100%이기 때문에 재산이 2배 되는 시기는 5년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하게 단리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리 효과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72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72를 20으로 나눈 값인 그 3.6년이 걸리는 거죠. 실제로 5년이 아니라 3.6년 안에 내 재산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기간을 짧게 보면은 1.4년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리 효과가 그만큼 굉장히 그 자산을 불리는데 시간을 대입을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효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1.4년 차이 하면은
조금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 차이는 정말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 72의 법칙은 그 시간이 가져다주는 복리 효과를 설명을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재무 설계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으시겠죠. 네. 예. 이런 법칙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실험실에서 끓는 물에 온도 재가지고 끓는 물은 100도에 끓는다. 이런 거 온도 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참 좋습니다. 네. 근데 72의 법칙 지금 이제 한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떤 면에서 좋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렇게 구체적인 우리 예제까지 풀어가면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궁극적인 목표는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무 상황을 알고 또 그에 맞는 투자를 해 나가기 위해서 또 재무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재무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해왔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죠. 이거는 제가 그 예제를 안 했었네요. 네. 자, 이 화면은 재무 설계를 위해 기억해야 할 사항을 정리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5가지를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제 그 첫째, 부자가 되는 시간을 줄이려면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고정금리가 지급되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투자 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돈이 모이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만큼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정성에 기대서는 결코 부자 되는 시기를 줄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소의 위험성을 감소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투자 상품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죠. 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현재의 이런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서는 그 재테크는 안정성에만 치우친 그런 그 고정금리 상품이 아니라 주식이나 펀드 같은 뭐 변액보험 같은 이런 투자 상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당연히 기억을 해야 돼요. 사실 저희가 이 슬기로운 펀드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조해드리는 얘기들이고 모든 금융회사에서 투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과장님께서도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아실 테니까 이제 두 번째는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린 복리 효과를 말한 72의 법칙도 원금만 2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그 원금에서 매년 투자를 이자까지 나온 걸 계속 재투자를 했을 때 이제 복리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복리 자체는 이자에 또 그 이자가 또 붙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자를 인출해서 또 다른 데 써버리면은 결코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빠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번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금을 다시 이렇게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직장인의 경우에는 해마다 늘어나는 그런 그 연봉 일부분을 투자에 추가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당연히 배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리의 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유일한 자산은 시간이죠. 가장 중요한 네. 건. 그래서 거기에다 이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산을 늘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또 강력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돈이라도 하루빨리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런 복리가 마술을 부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산을 빨리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할 돈이 별로 없다고 조금 미루는 것보다는 적으면 적은 대로 시작하고 차츰 늘려가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시작을 못하는 것도 참 빨리 고쳐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투자하기가 힘들었지만 요즘은 저희가 적립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적립식 투자 자체가 사실 뭐 3만 원, 5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네. 그리고 은행에서 자동 인출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 내가 매달 20일에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해야지 하고 하지만 거의 많이 잊어버리시고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신다면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또 이용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자, 네 번째로는 오랫동안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물론 제가 지금까지 장기 투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 장기 투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그 가입을 하고 또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사실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사실 이런 복리의 효과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수익률을 높이려다 보니까 위험을 떠나야 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또 명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펀드 등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의 경우에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 투자로 이런 단기간의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기간 투자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장 자체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랫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사이클을 다 극복해서 평균적으로 하나의 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위험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목표 설정과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2의 법칙은 시간과 수익률 관계를 따져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즉 시간에 따른 수익률 계산이나 또는 수익률에 따른 시간 계산을 할 때 간략히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재테크를 막연히 시작할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 예컨대 5년 뒤 돈을 2배로 불리겠다. 던가 아니면 매년 15%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투자를 하겠다던가 하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런 설정 자체가 이런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위해 계속 나를 다잡아주는 힘이 되니까요. 목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70의 법칙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재무 설계를 위해 기억해야 될 사항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재무 설계를 시작하라는 단계에서 내 자산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어날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러려면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가, 이런 걸 잡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재무 설계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72의 법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투자자의 재산 자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불어나는 것을 아시고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재무 설계를 해 나가시면 좋겠죠. 네. 돈이 불어나는 속도를 즐겨라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네. 말씀해주신 5가지를 보니까 참 그 가슴 절절히 와닿는 특히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된다. 목표 설정과 점검이 중요하다. 네. 굉장히 찔리는 말입니다. 네. 이 새해 다짐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말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실 재무설계 처음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왠지 계획하고 설계는 어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뭔가 그래도 70의 법칙도 말씀도 들어보고 하니까 좀 쉽게 느껴지고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우리 자주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이 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사실 이런 관련된 법칙을 좀 제가 몇 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다음 말씀드릴 법칙이 부자지수 법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이 법칙은 앞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가능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이 법칙을 이해를 하실 때 내가 사실 돈이 얼마가 있는가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자지수 법칙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향후에 너는 지금 가진 돈이 적더라도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를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이 부자지수 법칙에 따라 분명히 지금은 A는 돈이 많고 B가 돈이 적다고 할 때 B보다 훨씬 많은 가지고 있어도 부자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그만큼 이 사람이 가진 돈에 비해서 자산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관심이 확 끌리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그래서 그 부자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이것도 법칙인데요. 이 부자지수 법칙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신의 순 자산액에다가 10을 곱한 다음에 나이와 자기가 갖고 있는 총소득을 곱한 것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자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순 자산액을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순 자산액은 분명히 총 자산에서, 그러니까 순 자산이라는 건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그게 3억이다 했을 때 그건 총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채가 1억에 껴있다. 그러면 실제 순 자산은 2억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순 자산액을 할 때는 순수하게 부채를 뺀 금액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다가 다 아시는 예금이나 적금이나 그림을 갖고 있다. 그럼 그림도 순 자산액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총 자산액을 이걸 하시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프라이팬 하나라도 이거 팔면은 1,000원이라도 나올 거야. 그러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부자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총소득 같은 경우는 월급쟁이의 경우에는 한 해 다 번 돈을 합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연말정산 명세표를 보시면 쉽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 외에도 투자를 해서 배당 소득이 있다거나 이자 소득이 있다거나 또는 강의를 한다거나 책을 써서 인세가 나온다거나 하면 이런 소득을 다 이제 더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총소득 규모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경제 생활 습관이 어떤지 알아보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또 실제로 하다 보면은 내가 실제로 알고 있지 못한 포착 가능하지 않던 그런 것 소득이나 이런 것도 잡을 수가 있죠. 또 지출도 잡을 수가 있고요. 네, 포착 가능한 수익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이 부자지수 법칙이 가지는 의미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0세인 김 씨가 있습니다. 이 김 씨는 순 자산이 5천만 원이고 연간 총 소득도 5천만 원입니다. 근데 또 박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 씨는 순 자산은 3천만 원이고 연간 소득은 2천만 원이라고 한번 그 가정을 해보시죠. 네. 그러면 둘 다 이제 그 부자지수를 보시면은 이게 됩니다. 김 씨는 아까 5천만 원이었었고 박 씨는 3천만 원, 2천만 원이었었죠. 그럼 이 사람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또 총소득도 많고 네. 이 사람은 더 적고 소득도 적지만 부자지수를 따져보면 이 사람은 33%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은 50%를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김 씨는 이제 훨씬 더 박 씨보다 낮은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요. 얼핏 봤을 때는 당연히 김 씨가 높을 것 같지만 박 씨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네, 왜 그럴까요? 정말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가진 것도 많이 있고 네, 벌어들이는 돈도 많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많은 사람이 높게 나올 것 네.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이 법칙 자체가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법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맨 처음 들어봤을 때는 뭐 잘 이용하면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숫자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당연히 그 총소득 규모 내에서 자산 관리를 당연히 이분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자지수 법칙을 따져보면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지수가 대개 200%를 넘었으면은 자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50% 이하가 되면은 자산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50%에서 200% 사이의 위치를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100%라고 하면은 소득과 지출 관리가 모두 무난한 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50% 이하면 지출이 많고 소득 관리가 미흡하다. 그리고 100% 이하면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 200% 이하는 잘하는 편이고 무난한 수준의 지출과 소득 관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200% 이상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방송을 보시고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런 그 여러 가지 법칙 보시고 자극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굉장히 자극을 받고 있는데,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과연 어떨까요? 꼭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세요? 좀 보시고 몇 퍼센트가 나왔다 이런 글도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참 좋으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자지수 법칙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자지수는 순 자산액이 많아야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당연히 알려줄 수가 있고요. 네. 이 공식에서 보시면은 순 자산액이 당연히 높을수록, 즉 분자가 클수록 당연히 2% 높은 게 나오겠죠. 네. 예,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자산을 늘리되 부채를 줄이는 노력이 순자산의 증대를 가져오니까 부채를 줄이는 것도 이게 다 알고 있지만 이 공식 하나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법칙이죠. 그래서 예컨대 집이 없다면은 집을 장만하라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부채를 하루빨리 갚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성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돈을 빌리는 것이서 한다면 대부분 부채는 가능한 지지 않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래서 뭐 분수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사치품을 한다던가 뭐 큰 집을 한다던가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둘째는 소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소득 자체가 분모지 않습니까? 분모는 작을수록 괜찮죠. 그래서 나이 대비 총소득, 나이는 젊을수록 당연히 분모가 작아질 테니까 그렇죠. 네. 나이는 적을수록 좋고 총소득도 마찬가지 의미로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순자산액이나 나이가 같은데 소득이 많다면은 지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총소득 대비해서 순자산액이 항상 많아야 된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의미를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네, 항상 의미가 같이 가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공식을 떠나서 분자냐 분모냐 뭐 분자가 뭐 크고 작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순자산도 많고 뭐 총소득도 많고 그러면은 굉장히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데 관리의 의미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잘 벌고도 뭐 했냐 뭐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베이스 법칙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총소득과 순자산액과 나이와 이런 걸 다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지금 자산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를 네. 나타내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점차 퍼센테이지를 늘려나가는 노력을 한다면은 나중에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법칙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도 잘 되고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아니 나온 김에 또 뭐 다른 법칙 없을까요? 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사실 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 법칙은 왜 경제학자인 빌프레드 파레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소득 분포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그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탈리아 토지의 그럼 80%를 20%의 국민이 가지고 있었다는 데 먼저 알게 됐고 또 거기에다 자신의 텃밭에서 이제 그 완두콩을 재배를 하다가 완두콩의 80%가 20%만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걸 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80대 20의 법칙을 이제 알게 된 건데요. 사실 이게 계기가 그렇게 된 거고 이 80대 20의 법칙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겠지만 그 후에 여러 학자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예들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수에 의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을 해주는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고급 마케팅을 할 때 많이 네. 그런 법칙이 이용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아하니 저희가 이제 재무 설계에서 조금 적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잠깐 예를 들면은 이 법칙 설명을 드리면 백화점에서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린다고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0%의 이익은 20%의 종목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전체 투자 기관에서의 이익은 전체에서가 아니라 20%의 기관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장기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신이 아닌 이상 항상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기를 원하지만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00의 시간, 뭐 우리가 10년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거기서 뭐 100%의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그 100%의 수익에서 80%의 수익은 그 10년 안에서 단 2년 동안의 기간에서 얻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전체 기간에서 20%의 기간 동안 그 수익을 얻게 되는 법칙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파레토 법칙 같은 경우를 알게 되면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적은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딱 맞춰서 들어가거나 딱 맞춰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월별 꾸준한 적립식 투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좋은 적립식 투자 방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재밌는 법칙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아, 이 중에서 버들맨 투님께서는 직접 부자지수를 계산을 해보셨네요. 46.5%. 아, 이분 낮으시네요, 좀. 네, 맞습니다. 관리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50%, 네, 너무 낮습니다. 담배꽁초님도 재미있는 내용이네요. 라는 말씀 주셨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빠르게 쪽지 시험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지난번 퀴즈 문제하고 정답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그 지난주 문제는 OX 문제였었죠. 그래서 문제는 그 미래에셋 장기 성장 리서치 펀드는 주로 모멘텀 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인 자본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가 다 그 문제였었는데요. 네, 정답은 당연히 무엇이었을까요? 틀리다가 X가 답이죠. 네, 2번 X가 정답입니다. 네. OX라서 그런지 맞히신 분들이 굉장히 평소 그 어느 때보다 많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보기가 2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3분을 추첨했는데요. 닉네임으로 무심, 준이 그리고 말꼬리라는 닉네임 사용하시는 3분께 저희들이 상품으로 경제 관련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펀드 생활 게시판을 참조하시면 수령 방법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문제 내시기 좀 쉬우셨을 것 같아요, 네, 과장님. 오늘 문제는 법칙이 몇 개 안 되죠.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소득 분포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이탈리아 토지의 80%를 20%의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텃밭에서 거두어들이는 완두콩의 80%가 20%의 완두콩 줄기에서 수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계기가 만들어졌고 네. 또 이것이 후에
여러 학자의 손을 거쳐서 발전하게 된 법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오늘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네. 네, 굉장히 긴데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완두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 전체 완두콩이 뭐 20%의 줄기에서 나온 것을 보고 얘기한 이런 법칙은 무엇일까요? 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도 뭐 같은 비슷한 네.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돌려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슬기로운 펀드 생활 저희 게시판 통해서 다시 보기로 들어오시면 퀴즈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그 재밌다는 말씀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년재벌님, 이분 저희 프로그램 단골이신데, VIP님이신데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오셨네요. 재미있는 강의네요. 라는 말씀 주셨고요. 네, 퀴즈에도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과장님 오늘 강의 재밌었어요. 네, 오늘 유난히 짧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습니다. 오늘 네. 너무 제가 다른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슬기로운 펀드 생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됐습니다. 오늘 이런 재무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새해 좀 다짐을 되돌아보고 좀 올 한 해의 이 재무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